예,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오고돈 전 부산시장을 만장일치로 제명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민주당과 청와대가 이번 사건 전에 오 전 시장 사퇴를 알고 사퇴 시기를 조율했을 거라며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출범은 오늘 당선인 총회와 전국위를 거쳐서 최종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고돈 전 시장 얘기 짧게 좀 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이제 윤리심판원이 회의가 열렸고요, 전체 회의가 만장일치로 제명이 됐습니다. 지난 목요일 정도에 사퇴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속히 윤리심판원이 열렸는데 제명은 거의 기정사실화 됐던 것 같고요. 네. 본인이 소명 절차 밟지 않겠다고 해서 이건 사실상 모든 걸 시인했다고 저희 원장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명 과정 어떻게 좀 보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바로 다음 날 왜 제명 안 했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퇴 이후에 오고돈 전 시장이 사실 연락이 잘 안 되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윤리심판원의 절차가 본인이 확인하지 않으면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소명하지 않겠다 그렇게 연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는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안은 그냥 민주당에서 제명하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선에서 마무리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부산 경찰청이 수십 명의 특별 수사대를 구성해서 수사에 들어가니 제대로 수사가 잘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 당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젠더 폭력 근절 TF 있잖아요. 과거에 불미스러운이 있을 때마다 좀 내놨던 것 같은 기억도 저희 들거든요. 당은 관련해서 지금 대책 어떤 거, 그러니까 진이나 진상, 통합당이 주장하는 걸 떠나서 당 내부에서 내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좀 내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터지면 이제 어떤 대책이 있을까? 근데 아마 쭉 돌아보시면 나온 대책들이 되게 대동소이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일이 터졌을 때 교육을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런 사안이 터졌을 때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당원 당규 규정이 없었던 게 아닐까?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 미투 열풍이 우리 사회를 휩쓸었을 때 이게 정치권으로만 넘어오면 정쟁화되면서 그 미투 운동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사라지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오고돈 전 시장도 사퇴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듯이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걸 사후에 인지했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체의 성인지 감수성, 일정 나이대에 특히 남성, 그걸 보여주는 단면인 동시에 공직자가 절에서는 되나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투 운동이 보다 깊은 어떤 의식개혁 운동, 문화운동 차원으로 불붙기를 바랬는데 그게 안 된 결과라 되게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성인지에 대한 문제점들은 실질적으로 사회 리더층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사회 리더층이라 그러면 결국 정치권도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리더층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이라든가 다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런 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을 불러일으켰고 그런 미투의 직간접적인 대상이 됐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입시 상황 자체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여론을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빨리 긴급적인 조치를 해서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라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 몸맞추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런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일각에서 일고 있는 것이 결국 민주당은 이제 사회 기득권 세력화되었다라는 것에서 이제 비난의 화살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의 어떤 국회 일정이라든가 야당과의 어떤 협상 관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고 그러면은 야당이 여기에 입김을 강력하게 발휘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조치가 나와야 되는 것이군요. 그게 여론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미적하게 대응한다 그러면은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 가만히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통합당에서는 지금 공정한 법무법인 변호사도 문제 삼고 있고요. 그리고 광역단체장이 사퇴를 결정하면서 당과 사전 조율도 없앴겠냐, 이 사태에 대해서 몰랐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진상 규명을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이 통합당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뭐 통합당은 그렇게 주장해야죠. 야당이잖아요. 그 약간의 문제만 있으면 그거 파헤치자, 뭐 조사하자 이렇게 나오는 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통합당이 빠뜨려서는 안 되는 핵심이 뭐냐면 피해자가 어떤 태도를 취했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쭉 보면 피해자가 제일 먼저 성폭력 상담소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분명하게 의사를 밝혀요. 나의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게 조율한다고 됩니까? 피해자가 나 지금 당장 폭로하겠다. 당장 오거돈 물러나라. 이런 태도를 취했다면 이 사안이 이렇게 조율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율이 된 것을 저는 자꾸만 뭐 부산시장 정무팀이 움직였다, 설득했다. 저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피해자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부 언론에서는 부산 성폭력 상담소가 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렇더라도 그 피해자가 거부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은 놓치지 말아야 하고 네. 그러면 피해자는 왜 그런 태도를 취했냐? 본인이 총선 전에 이게 폭로가 되고 본인이 피해자가 됐을 때 분명히 2차 가해, 3차 가해, 4차 가해까지 그리고 요즘은 사실 신경 쓰이는 게 댓글이라든지 소위 1인 미디어들이 어떻게 나올까 그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는 네. 피해자가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선 기간을 피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예. 미래통합당에서 정치적 공세를 하더라도 이 피해자에 대한 부분만은 아마 잘 고려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 어떠세요? 그 곽상도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 통합당의 그런 관련 거 있잖아요. 의혹들 여러 가지. 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좀 보십니까? 저도 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저도 공직에 있어 봤고 공직의 조직에서 일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은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조직에서는 정무적 판단을 아니할 수가 없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더군다나 뭐 총선 앞둔 상황에서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다거나 또는 어떤 총선 선거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부산시거든요. 부산시는 선거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고 또 상징성이 그만큼 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뤄 짐작컨대 아마 부산시 쪽에서는 상당히 긴장을 했을 거라는 이런 합리적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법무법인 벌써 부산에서 이야기했는데 부산 그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과도 연관이 있고 그게 대표 변호사도 조카 사위고 또 여기에 김혜영 의원이라든가 김혜수 인사수석이라든가 여기에 다 일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공정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핸들링을 했다라니까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정형화된 오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일반적인 어떤 의심입니다. 그래 하물며 이것이 정치적인 파장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이니까 야당의 입장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러나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뭐 피해자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확대하지 마라. 그랬을 수 있죠. 당연히 일단 공직이 있으니까 여러 그 상황을 감안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2차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치적 영향과 파장에 대한 본질은 피해자의 의사와는 사실 무관하게 나타나는 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이죠.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래 피해자가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는 있겠지만은 혹시 어떤 무언의 압력으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이야기를 못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이 사건 자체가 여론의 힘을 얻어서 소위 말해서 이게 이슈화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회적으로 민감해서 야당이 제기한다 이슈화 된다 그러면은 야당의 입장에서는 뭐 오남순 진상위원회를 만들었다고요? 뭐 네이밍을 참 멋지게 했는데 이게 여론이 뒤에서 동력에 받쳐주지 않게 되면은 또 야당은 이 여당의 아주 강력한 조치에 반하는 그런 어떤 또 정쟁을 유발시킨다거나 또 발목 잡기라든가 또 아니면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어떤 행동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도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오늘 그 문제는 여기까지 좀 다뤄보고 넘어가면 되겠죠? 예, 통합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오늘 전환 여부가 최종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제 전국위를 열고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를 열고 나중에 뭐 당선자 총회를 하자 이런 쪽으로 했었는데 어제 이제 그 삼선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바꿔보자. 먼저 당선자 총회를 하자 해서 그걸 신대철 원내대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지금 당선자 총회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경 과정을 쭉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우선 심재철 대표가 낙선하셨잖아요. 그것이 상황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부 안에 보면 조경태 최고위원만 당선이 됐어요. 예. 근데 대개는 이럴 때 조경태 최고위원 중심으로 비대위가 구성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지도부 중에 한 명 됐기 때문에. 그런데 다들 아시듯이 조경태 최고가 미래통합당의 주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근본을 의심하게 되는 시점이 된단 말이죠. 과연 비대위원장을 맡길 수 있을까? 이런. 그래서 복잡해진 것이고 심재철 원내대표는 사실 낙선의 아픔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선수가 높아질수록 더 괴로운 게 낙선이에요. 그런데 그 낙선의 아픔을 딛고 당을 추스려야 하는 지금 권한대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재철 대표 입장에서는 빨리 체제를 정비하고 좀 스스로의 시간을 갖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맞아떨어지다 보니 이제 과정 중에 생략된 게 있었던 거죠. 보통은 이럴 때 의원총회를 열거나 아니면 당선자 총회를 열거나 아니면 의원총회와 당선자 총회를 같이 열어서 이제 결정을 해 나가고 비록 그게 난상 토론이라도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절차보다는 과거 이제 의원총회를 하면 지금 의원총회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의원총회를 고지했는데 지난번 의총에서 30명 내외가 참석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낙선의 아픔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당선자 총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이제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게 처음에 좀 급하게 진행되다가 최소한의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죠. 예. 오늘 당선자 총회의 의견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오후에 있을 전국이 상임 전국이 그 영향을 받죠. 영향을 네. 줄 것으로 보십니까? 네. 지금 뭐 삼선 중진급이 지금 당선자 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하자 이런데 여기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의견 자체는 그대로 오후에 전국위를 열자는 쪽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감론을박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이런 그 사안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전국위를 우리가 정리가 될 때까지 유보하자 이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되겠죠. 지금 현재 기류라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유보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여기에 찬반 양론이 워낙 세기 때문에 예. 이걸 어떤 식으로 가정할 수 있냐 그러면은 지금 김종인 비대위가 이런 논란 속에 출발해봤자 과연 비대위 체제가 제대로 운항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당내 반발이 없고 갈등이 없어지겠느냐. 이런 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총론을 모아서 만장일치로 이것이 추도돼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순응이 돼야 되는데 그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기 때문에 당선자 총회에서 이렇게 되면 아마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겁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최 의원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뼈아픈 겁니다. 지금 통합당은 표류 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거의 난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리더십의 부재였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심재철 의원이 당선이 됐다 그러면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정치 행보도 있기 때문에 그립을 잡고 나가겠죠.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 뒤집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황교안 대표가 투개표가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자정에 사퇴했단 말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거 뭐 따져봐야 별 어떤 이득도 없겠습니다만은 황교안 대표는 끝까지 아프더라도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퇴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에서 뼈아픈 실책이 있다는 것이고, 자, 김종인 DBD 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제가 어떤 뭐 정치 편향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통합당이 과연 깃발이 지금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깃발을 찾아야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냐 이 봐야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어떤 깃발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 논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논의가 성찰에 대한 논의도 될 수 있고 반성에 대한 논의도 될 수 있는데 이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색깔이 만들어진 깃발을 꼽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단순히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중요한 게 거죠? 아니죠. 이거는 지금 난파된 상태였으니까 그 상태에서 철저한 자성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자강론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뭐 비대위원장이 이게 급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성을 하고 여기서 나오는 결론을 가지고 어떤 색깔의 비대위원장이 와야 될 것이냐 또는 당대표를 뽑아야 될 것이냐 지도부를 뽑아야 될 것이냐 이런 논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논의가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지금 아니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도 저는 사실 좀 부정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논란을 부추겼어요. 40대 기술론을 이야기해버렸거든요. 이거는 화학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치 화학적인 변화하는 것은 반발을 수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화학적인 변화냐 그러면은 그럼 60대 참신한 인물 없습니까? 70대 컨텐츠 좋은 인물 없습니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40대로 가서 어떤 사람이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어떤 정치적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방구의 얘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50대, 60대 또 개파를 형성하고 있는 의원들은 이게 그냥 화학적으로 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분란이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비대위에 온다? 그럼 누가 여기에 응답을 하겠냐 이거죠. 반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저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 우리가 40대 기술옷, 그다음에 당내 혁신을 주장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40대 기술론에는 DJ와 YS가 있었어요. 그럼 이 40대 기술론이 예를 들면 그때 이철승이라든지 민주당 주류가 40대 기술론을 이식했냐? 그게 아니죠. 본인이 40대 기술론이고 그리고 자체 발광하는 거거든요. 40대가 나서서 우리가 40대 기술론 할 거야. 70년대에 경제에 좀 밝은 정치인들이 나서서 우리가 한번 미래통합당을 바꿔볼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40대 기술론으로 갈 거야. 그리고 70년대생 키울 거야. 정치를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저분이. 왜냐하면 비례대표만 하셔가지고 이게 지역구를 통해서 커야만 정치가 어떻게 크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 편하게 배지를 많이 다신 게 아닌가. 저는 그 대목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자체 발광하지 않는 리더십은 그건 사상 누각인데 지금 그 사상 누각을 내가 만들겠다. 이 부분이 가장 21세기에 안 맞는 태도가 아닌가 합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도 오늘 당선인 총회에서 전국위가 좀 연기되거나 뭐 실제 전국위에서의 표결이 좀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나요? 연기된 들 어떻고 부결된 들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는 과거의 아픔을 쭉 돌아보면 이게 이제 그 미래통합당이 어렵잖아요. 그런 그 어려움을 안 겪어봤냐. 더 심하게 겪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정치공학적으로 해결해 보려고도 했고 말로 멋지게 포장해서 해결해 보려고도 했고 뭐 그랬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아까 굉장히 드물게 이상희 교수님이 열변을 토하시게 되는 것도 아마 이런 마음일 것 같은데 민주당 쪽은 재건하는 과정에서 정말 사랑하는 대통령을 잃었어요.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 후로 2016년에는 그 오랜 기반이었던 호남으로부터 그렇게 처절하게 응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번에 총선에 이렇게 참패했는데 예. 그런데 비대위원장 하나 빨리 세우면 바뀔까? 저는 이 생각이 가장 문제일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은 뭐 좀 늦어지면 어떻고 예를 들면 전국위가 정족수 미달로 안 열리잖아요. 그 또한 당원과 전국위원들의 이 사태를 보는 입장인 거예요. 부결된다면 그것 또한 이렇게 급하게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후보께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토로는 보기 어렵죠. 이 상황에 대한 비토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합니다. 예, 서둘러 뭐 처리하는 것보다는 뭔가 상황을 좀 곱씹어 보면서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결론을 내리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 말씀해 주시면서 40대 기술은 들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해 주셨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70년대생 경제통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한 부분이었는데 이렇다 보니까 지금 통합당 내에서 청년 비대위도 꾸려서 지금 움직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청년 비대위에서의 움직임들은 이런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런 발언과 좀 어떤 식으로 좀 서로 맞물려져서 좀 앞으로 좀 나아가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맥이 닿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뭐 그렇게는 보진 않습니다. 또 그런 만한 시간적인 여유 또 물리적 여유도 안 되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뭐 보수 진영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통합당 진영에서는 지지하는 쪽에 대부분의 의견이 세대 교체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 그 얼굴에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건 좀 깊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세대 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공천 작업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갔어요. 기존 의원들을 대부분 스테이시켰습니다. 잔류시켰고 거기서 여기 세대 교체에 대한 통합당과는 달리 안정적인 지역세를 확보했기 때문에 당선이 됐었고 근소한 차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근본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어떤
참신성만 이야기했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스토리가 없는 사람들을 세대 교체했기 때문에 지역 내 갈등만 일으키기 때문에 2, 3%진 거예요. 이것이 공천 전략의 잘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세대 교체에 대한 얘기 자체에 대한 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그 의미 이런 부분부터 통합당은 좀 발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다만 이제 간단하게 짧게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예. 당에 있어서 젊은이의 목소리는 늘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그것은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그러니까 지금 보수가 맞닥뜨린 가장 큰 문제는 제가 19대 국회만 할 때만 해도 보수 그러면 유능함, 전문성 이런 게 떠올랐어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수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이 막말, 발목 잡기, 그리고 일베와의 공조, 세월호 때 그 폭식투쟁 이런 걸 떠올린단 말이죠. 그리고 뭔가 이번에 그 미래통합당에 들어온 젊은이들, 젊은 그 당원들, 지지자들의 가치 지향이 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 장면이 민주당에서 늘 발생합니다. 지난번에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 나오셨을 때도 세대 교체론으로 젊은 일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결과는 이게 나이 문제가 아니구나. 왜냐면요. 지금 민주당은 40대 이하 청년 국회의원이 8명? 그리고 이게 45세 이하, 정치권에서 만 45세 이하로 치면 뭐 숫자가 거의 20명 가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젊은 정치인이 당선된 거거든요. 이거를 40대 대표가 해낸 게 아니에요. 60대의 정치인이, 7선 정치인이 마지막으로 공익적인 일을 하겠다고 해서 만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나이를 가지고 형식을 따지고 이러면 이건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통합당 비대위 체제 진통이 예상이 되는 상황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하겠습니다.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 오늘 마감되죠. 어제 정성호 의원이 첫 후보자 등록을 했고요. 전해철 의원 또 김태년 의원 후보 등록하고 오늘 뭐 공식 이제 경선에 나가겠다 선언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3파전이 되는 겁니다. 자, 3명을 일단 좁혀서 다른 사람이 더 추가 후보 등록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어떤 분이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적절한 분으로 제가 보기에 민주당은 지금 행복한 고민 중인 것 같아요. 아무나 돼도 상관없습니다. 다 잘하실 분이에요. 김태년 의원, 정성호 의원, 전해철 의원 전부 제가 다 가까운 분들이고 얘기도 많이 해본 분들인데 이분들이 되게 균형 잡힌 분들이에요. 세 분 다. 그래서 누가 돼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래서 원내대표 경선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민주당 의원이 180명이잖아요. 그럼 표가 이게 360표가 아니라 540표예요. 세 명 모두에게 표를 주겠다고 하는 그렇죠. 예, 고도의 이제 두뇌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뇌 싸움이 아름답게만 끝나면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변수는 없겠어요? 일단 지금 변수는 사실은 윤호중 총장이 강력하게 나올 의사가 있었는데 김태년 의원하고 단일화했잖아요. 그게 변수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김태년 의원과 전해철 의원은 사실 친문 핵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친문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민주당엔 전략가가 많고 손발이 좀 부족하다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정성호 의원은 되게 그 손과 발 어떻게 보면 실무를 굉장히 잘 처리하는 의원이세요. 그러니까 굳이 분류하자면 이분이 친문과 조금 멀다고 말하면 말할 수 있는 거죠. 다 친문이긴 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혹시 김태년 의원하고 전해철 의원이 혹시 막판에 단일화를 하게 되나? 이런 부분이 조금 관심은 가는데 네, 근데 그냥 3파전으로 치러질 것 같고 저는 누가 돼도 잘할 거다. 그래서 축제였으면 좋겠다. 원내대표 경선이. 이 정도 말씀. 180석 중에서 더불어시민당에게는 이제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163명이 그렇죠. 이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초선 당선자가 68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초선의 선택, 특히 당선이 되고 나서 겪는 첫 원내대표 경선이기 때문에 그 선택은 굉장히 그동안의 어떤 뭐 이런 방향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 뭐 어떤 다른 정치와의 물과는 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년과는 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많이 다르죠. 참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보수 진영의 입장으로서 보면 참 부러운 거죠. 왜냐 그러면은 아주 뭐 꽃놀이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이 어느 한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이번 원내대표 경선을 어떻게 보시냐고 그러니까
호수의 백조 같은 어떤 분위기로 할 것이다라고. 이게 뭐냐 그러면은 아주 밑에는 활발하게 움직이지만은 국민들이 볼 때는 아주 겸손하고 조용하게 치러질 것이다. 이게 보수당인 통합당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얄미운 표현이에요. 이게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그의 교통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뭐 7, 8명이 나올 것이라고 해서 뭐 분석이 됐습니다만 박완주 의원이라든가 뭐 윤호중 의원이라든가 뭐 윤관석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의 다 불출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 자체는 결국 지금 168석, 180석의 거대 여당을 끌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민들한테 굉장히 가벼운 모습이라든가 뭔가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야 되겠다. 갈등적인 요소를 보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내부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통정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68명의 초선 의원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낙연 의제 당선자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후원회장이 22명, 호남이 27명 등등 이야기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숫자에 대해 불과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초선들이라든가 뭐 이낙연 의원이라든가 등등에서 봤을 때 국정을 청와대와 조주로 해서 가장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게 첫 번째 방점이고요. 그다음에 초선의원도 마찬가지지만은 당 지도부하고는 물리적인 어떤 그런 압력이라든가 이런 건 없지만은 그 마음이 그 마음이다. 이심점심을 통하기 때문에 결국 지도부의 방향대로 또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그렇다 보면 김태인 의원이라든가 뭐 가장 유력하다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5월 7일 날 하나요? 맞죠? 네. 예, 알겠습니다. 추경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회 제출한 지 한 13일 만에 아마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임위와 의결이 같이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고요. 이 질문 좀 드려보고 싶어요. 총선 전에 더 시급한 법안들도 민주당과 통합당이 막 다투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총선 이후에 이 모습 가지고는 물론 시급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진행 과정 보면 서로 좀 양보했던 부분들이 좀 저는 받았거든요. 그런 거 총선의 결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영향이? 그러니까 총선 결과도 영향을 미쳤지만 저는 총선 결과가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긴급 재난 지원금이잖아요. 긴급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합의 안 하면 국회가 무너지는 거죠.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그렇게 비난을 받았는데 마지막까지 국민들께 외면당하는 국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것이 국회가 좀 가난해져야 된다. 지금 안 어려우신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근데 지금 이렇게 나가보면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이런저런 어려움을 뚫고 10만 원씩 지역화폐로 그냥 이게 나눠줬잖아요. 그게 작은 가게들, 점포들에게 정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라는 건 그 시기에 국민들의 가장 어려운 지점을 찾아서 해결해주고 긁어줘야지 그 할 일을 방기하고 싸움만 한다? 그럼 정치의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님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비 꼬박꼬박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모르시는 겁니다. 이거 빨리 처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5월 13일 청와대가 말한 그 정도는 지급이 다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지금 야당이 이걸 뭐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또 전열 자체가 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뭐 정당성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안 된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협의할 수밖에 없는 건데 다만 저는 이제 평론한 입장에서 걱정이 된다면 이런 거죠. 지금 야당에서 제기한 예를 들어서 뭐 국채 발행은 안 된다. 그리고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건 야당으로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지금 시기 자체가 총선을 패배한 이유고 여기에 결집력도 없는 상태고 여기에 또 뭐 싸워줄 수 있는 어떤 응원도 별로 환경도 조성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경제를 이야기하면 그 내수하고 수출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수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뭐 상품권도 나오고 지역 자치제마다 긴급 재난 지원금을 해서 활성화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수출인데 수출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전망 자체는 사실 많이 어둡죠. 왜냐하면 이게 코리아 팬데믹이 우리나라는 안정됐다고 하지만 세계 각지로 지금 확산 중에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수출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외 환경이 악화되면은 또 다시 국채를 발행해야 될 그런 상황이 또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대비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들은 야당이 좀 따져줘야 되는데 지금은 정치적인 기류에 의해서 야당이 여기에
승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되니까 이게 조금 안타깝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이게 짝-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IMF 때나 지금이나 기업에 세금을 쏟아부으면 비난을 안 해요. 그런데 국민들께 그 4인 가족 100만 원 주는 건 이렇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다 써서 내수를 활성화시킨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좀 재정 운용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